자, 한 시간 수업 정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시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의자도 불편하고, 원래. 근데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 이제 꼭 좀 참고 열심히 좀 정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라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또 큰 결실이 있으니까 잘 참고. 너무 또 참으라고 나면 또 안 되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대학교 시험도 얼마 전에 발표 나왔는데, 좀 있으면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애들이 시험의 흐름을 잘 모르고, 엉뚱한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런 걸 또 파악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험 추세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또 학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시험에 특화된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도 시험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해서 몇 문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많이 좀 나왔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걸 좀 잘 보시고, 이게 어디서 시험에 나올까라는 걸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골라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 같을 때 이제 그런 걸 좀 선별해서 강의를 들은 거니까, 나중에 우리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행정청 배웠죠?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국가행정청, 줄여서 이렇게 뒀어요. 강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간단하게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도지사. 이런 분들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기초행정청으로 시장원수, 구청장도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도시 기본계획할 때 이렇게 도시에 대한 도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행정청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누구라고 하셔야 돼요? 시장군수. 여기 또 구청장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구청장 들어가지 말고 도의사님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6개의 행정단위의 장들이 이 각자 이 도시의 장으로서 아까 도시기본계획 이런 거를 수립하는 관청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공법에서는 주어가 행정청이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니까 그 행정청이 누군지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행정청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이렇게.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청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합격하면 임용되면 이 부동산 쪽 업무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걸 왜 배우고 있어요? 시험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지 일상에서는 아무것도 써먹을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실무 가면 이 공법의 이 행정관청이 누군지를 알고 그다음에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나중에 부동산 중개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걸 하려면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여기다가 주유소를 하겠다. 그럼 주유소라는 게 여러 가지 규제를 받잖아요. 그럼 규제를 가서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행정청 같아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주유소가 되는데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그 규제를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냐? 그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물어보고 그게 되면 그 행정청한테 그런 걸 확답을 받고 중개라는 거지. 그냥 중개하시면 안 되죠. 주유소 된다고 남의 말 믿고 중개했다가 주유소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개업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 책임에 대한 대가로 미리 그리고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요. 네, 구전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수수료를 깎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깎는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부동산을 해봤는데 부동산 하다가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망했어요. 제가 나중에 망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부동산 망한 이유를 알면 그 반대로 하시면 계속 경영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했는데 일단 너무 좀 이렇게 섣불리 정보 없이 이렇게 했고 또 옆에 부동산에서 많이 견제를 하시더라고요. 회원제 같은 거 가입을 아예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또 공법 강사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했다니까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실무적인 거는. 그래서 그런 무지함도 있었고 또 실장이 또 속을 쓰겠어요. 이 실장을 한 명을 고용했는데 이 실장이 다른 데다 자격증을 빌려주고 와가지고 실장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한 거죠. 이제 돈을 벌려고. 자격증 빌려주는 거 아시죠? 자격증을 다른 쪽 사무실에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 자격증 없이 부동산은 또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자격증을 거기다 걸고 또 이제 수시로 나가서 이제 계약서 쓰고 오고 이런 게 한 거예요. 저 모르게. 또 저쪽에 와서는 또 저희 사무실에서 또 일을 하는데 관청화 때 그 당시에는 관청화 때 이렇게 보조원 신고라는 걸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그냥 이렇게 뭐 알바식으로 적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알바식 와서 일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쪽 빌려준 사무실이 일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쪽 옆에 부동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자격증 빌려라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실장이 그거 이제 구청에서 등록 오라는 거예요. 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자격증 빌려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고, 사실 조사하려고 구청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면서 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때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빌려준 게 맞느냐? 맞죠, 뭐. 자격증 빌려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오니까 저한테 먼저 뭘 물어보고 여기 저기 보조원으로 일했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모르고 일했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자격증 빌려주고 하니까 이게 이중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거고 그쪽에는 이제 빌려준 형식이 되니까 그럼 원래 자격 취소하고 뭘 검찰로 이렇게 연락해서 원래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울죠? 그 여자가 울고 그러면 이제 또 약해집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돈을 못 벌어온다, 뭐 애는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곁에 오면 또 구청공무원이 몇 달이 건너니까 또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돼가지고선 그냥 사무실 그쪽 빌려준 쪽 문 내리고 이렇게 이제 그 와서 저한테도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더라고 이렇게. 그쪽 사무실 문 닫고 근데 그쪽 사장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문 닫으려고 그랬대요. 그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여행 간다고. 그쪽 사무실은 굉장히 통이 크시더라고요. 이게 돈 많이 버니까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쫙 돌고 어차피 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문 내리고 또 다음에 와서 또 새로운 데 가가지고 또 사업 이렇게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쪽 부동산은 소개시켜주면 그 물건이 다 이렇게 잘 돼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이제 또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인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자격증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격증 못 내리고 저 실장도 이제 조금 하다 그만두고 혼자 독립해서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법대로 하면 이제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게 이제 이렇게 무마가 되더라고요. 감정 이런 게 호소를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실무적인 거 좀 배웠죠. 아, 이게 또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결론은 뭐냐? 법을 위반해도 된다. 나중에는 울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법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일단 지키긴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지 않습니까? 악법도 그리고 악초도 처한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법은 지켜야 되는데 법을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죠. 불필요한 규제는 좀 없애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법을 잘 지키고 그게 법치주의 국가니까 뭘 하더라도 법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너무 좀 불필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은 있어요. 있는데도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부분은 뭐냐면 행정청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6가지 법을 좀 간단하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지금 6개의 법은 다시 한번 일단 프린트물 한번 좀 보세요.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좀 잘 좀 들어보세요. 뭐 따로 이렇게 메모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몇 개만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법의 이름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법에 이름을 붙일 때, 법 제목을 붙일 때 이렇게 법률자로 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라고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법률하고 법하고 같은 말인데 왜 그런 거냐면 그 프린트물에 다시 아까 우리 맨 앞에 페이지 이 법 제목에 관한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률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 관한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그 밑에 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거 할 때는 관한이란 말이 없죠. 예, 거기 근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렇게 관한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끝에를 법률이란 말을 쓴다고 법률. 근데 법률이든 법이든 다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규범이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법률이나 법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토계획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국토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규제인데 국토가 토지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경제활동 같은 거 마음대로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내가 건물을 20층 건물을 짓겠다. 상가 같은 거.
내가 땅이 한 1,000제곱미터라는 큰 땅이 있어요. 1,000제곱미터.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평으로 바뀌면 몇 평인지 아세요? 330. 예, 이게 보통 3.3 나누시면 되니까 보통 한 300평 정도 나시면 돼요. 나중에 부동산학 이런 거 개론 배우거나 뭐 주계사법에서 배우실 건데 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예, 제곱미터가 이렇게 평으로 바뀔 때는 이게 3.3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한 300평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한 1,000제곱미터가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평이란 말은 잘 안 나와요. 평 잘 안 나오니까 1,000제곱미터.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에다가 시공항 만드는데 120만 평이래요. 뉴스에서 120만 평. 근데 120만 평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국가에서 평이라는 거 단위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사가 120만 평. 그럼 120만 평, 이게 만 평이니까 여기다가 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3.3을 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대략적으로 뭐 꽤 큰 사이즈가 나오겠죠? 한 400제곱미터. 이렇게 400만 정도 나오죠, 400만.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한 이게 100만 평 정도, 한 100만 평 정도가 되면 이게 서울대학교 규모예요. 자, 우리 서울대학교의 전체 그 캠퍼스가 그 뒤에 관악산까지 일부가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가 한 100만 평 됩니다. 우리 분당이나 일산이나 신도시 있죠? 거기가 한 100만 평도 된다고요. 그 정도 사이즈가 100만 평이니까 그냥 대충 개념적으로 보셔서. 그래서 여기 뭐 광주 지역에 무슨 뭐 신시가지를 만든다. 그럼 무슨 지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 30만 평 규모로 만든다. 그럼 서울대학교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서울대학교 굉장히 커요. 서울대학교 안 가보셨어요? 서울대학교 가볼 일이 가보기는 근데 한번 가보세요.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셔도 돼요. 가서 서울대학교 애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보고. 그 공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한테 이제 공부 동기부여도 시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한테 가서 이제 교정도 보여주고, 이렇게 넓다, 서울대학교가. 그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다. 서울대학교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오진 않았는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학교 교내가 컴퓨터 크니까, 이게 강의실 끝난 다음에 다음 강의실 가는데 10분 주는데, 10분을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가든지 좀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을 이렇게 뒤에 태우고 막 가면서 이제 돈이,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빈부격차가 나는구나, 이렇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자전거라든가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해달라고 해서 그 교내에 이렇게 뭐 버스를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서울에 그 서울대학교가 지하철에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도 힘들게 해서 들어왔는데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좋은 그런 거 될 텐데,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규모가 100만 평이니까 대충 그 정도 사이즈는 좀 직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직관적으로. 분당 크기도 100만 평. 분당이나 일산이 100만 평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자기 땅에 내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다. 그다음에 20층짜리 건물을 막 줘가지고 건물 막 줘서 이렇게 경제활동 하다 보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햇볕이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건물 20층짜리, 옆에 건물들은 5층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 있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 20층짜리를 지으면, 이렇게 이 건물이 없었을 때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땅 주인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이웃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행위를 뭐 10층까지 이렇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내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거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보세요. 우리나라 땅을 21종류의 용도 지역, 자, 21가지 용도 지역이라는 거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공부할 때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땅은 이 공법을 공부할 때 21가지 용도 지역이라는 거 이름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프린트물 좀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자, 용도 지역을 제가 좀 써놨는데, 자,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자, 우리 지금 처음에,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그 명칭 자체를 좀 눈에 좀 보자는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 거기 건폐율, 용적률 막 숫자가 있죠? 네, 그건 일단 나중에 하시고, 그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우리나라 땅은 도시지역이라는 땅이 있고 그 아래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아래 농사짓는 목적으로 계속 서라 농림지역이라는 땅이 있고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개발하지 말고 자연환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어떤 땅이 있다. 근데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이? 네, 우리나라 땅이 도시지역이라는 땅이 있다고, 이렇게. 도시지역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으로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쓸 수 있는 땅, 행정관청이 허락을 한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쓰라고 이렇게. 근데 관리지역은 뭐냐면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관리지역 선택, 현재는 개발하지 말고 그냥 관리 상태를 둬라.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땅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농림지역 땅. 자, 농림지역에서는 주로 농지하고 임야가 있겠죠? 농림이니까. 그럼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계속 쓰자. 왜? 우리나라 식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쌀도 생산하고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지, 그 다음에 임야도 있죠, 임야. 자, 우리 임야가 우리나라 산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뭐 65%가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도 보전 가치가 있는 산이 있다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백두대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림적으로 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일단 성격이 무슨 성격일까요? 보전이에요, 개발이에요? 주로 보전이에요. 이 보전하는 땅이라고요. 그러면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는 거고 보전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성격이 이건 개발 성격입니까? 네. 도시지역은 개발 성격이라고.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이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조금 우리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도시지역도 일단 주택을 주로 지어라가 주거지역이에요. 상가를 주로 지어라 상업지역, 공장을 지어라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라 녹지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그 프린트물 해서 도시지역 옆에 1종, 2종 전용주거 있습니까? 1, 2, 3종 일반 주거 있죠? 준주거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6개를 묶으세요. 그게 주거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자, 주거지역이라는 땅으로 나눠지는데 그 주거지역 다시 6종류로 다시 또 이렇게 또 이게 세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중에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가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여기서요. 일반 주거를 좀 보세요. 1종 일반 주거라는 게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층이 4층 이하로 주택을 짓는 거예요. 4층 이하. 여기서는 4층 이하로만 지십시오.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최대로 4층. 그 다음에 밑에 2종 일반은 중층주택 중심이니까 이거는 18층 이하 이렇게 써요. 18층 이하. 18층 이하.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18층을 초과해서. 18층을 초과해서. 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여요. 이하하고 초과라는 개념 아시죠? 네, 이하라는 게 18층 이하 그러면 18층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18층 이하, 18층 미만이면 18층이 안 들어가고 18층 이하 그러면 18층, 17, 16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18층을 초과하면 18층 안 들어가고 19층부터.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가 살아요. 아파트. 내가 무슨 광주 시내에 무슨 아파트 산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층수가 25층이다. 그럼 뭘까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니까 25층짜리 아파트가 건설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땅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 근데 나는 12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거 왜 12층짜리 졌을까요? 25층으로 안 짓고. 건설회사가 25층 짓고 싶었는데 안 된다니까요. 거기가 2종 일반 주거라서 그래요. 2종 일반 주거면 중층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18층 이하로 설계하셔야 돼요. 근데 18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규제가 또 있어요. 다른 규제 때문에 12층 정도에서 잘리는 거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층이면 18층 이하까지는 줄 수 있어요. 최대. 다른 규제만 없다면 18층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실무감은 2종 일반이 한 15층이나 한 12층 정도 진다고요. 근데 나는 연립주택 사는데 나는 4층짜리 연립주택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립주택은 실명하면 우리가 빌라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연립주택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주차가 불편하죠. 아파트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러면 막 불편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막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연립을 줬을까? 아파트를 안 짓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1종 일반 주거라고. 나중에 서류 확인해 보시면 이게 1종 일반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땅은 행정관청이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만 건물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도 지역의 이름, 그 옆에 목적대로만 써야 돼요. 또 준주거 지역은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상업 기능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거 기능에다가 일부 이렇게 상업 기능을 섞어서 주상복합 같은 건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 옆에다가 우리 주거 생활하는데 그 필요한 상점들이 있죠. 뭐 세탁소, 미장원 이런 상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술집 같은 건 안 된다고요. 준주거 지역이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준주거 지역인데 거기다가 모텔 같은 거 지으면 돼요? 주거 지역인데 이게 안 되겠죠. 상업시설이라고 하도 모텔이라든가 무슨 유흥주점 같은 술집은 그 아래 그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런 데다가는 술집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땅에 대한 용도를 정해주는 거라고요. 그 우리 이제 보통 신도시 개발할 때 상업지역이 있죠? 예, 상업지역에서 이제 뭐 8차선 도로 넘어가면 저쪽에 주거지역이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길 건너편으로 모텔이 보이긴 하더라도 주거지역 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뭐 교육 같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업지역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짓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땅은 이제 21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고로 전용주거가 1, 2종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단독주택 중심에 공동주택 중심에 이렇게.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시작하는 거는 1, 2종 전용주거. 예,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시작하면 일반 주거입니까? 예,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을 섞어서 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냈냐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일종 전용 주거란 이렇게 보시면서 일종 전용 주거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 제가 지금 일종 전용 주거인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설명을 갖다 붙여버렸죠. 예, 이렇게 표현이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 시험 문제에서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아니면 거기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완 이렇게. 2종 일반 주거면 중층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공동주택으로 시작하면 그거는 2종 전용 주거 지역 설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시면 돼요.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문제를 파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요. 그렇죠? 주거 지역 안에. 자, 그다음 이제 상업지역. 자, 우리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주로 뭐 위주라? 상가 위주로 짓는 거,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 유통. 그 4개를 묶어서 이렇게 상업지역 묶으세요. 상업지역에는 4개가 있다. 자, 공업지역에는 주로 공장을 져라 공업지역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공단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하남 공단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뭐 에어컨 공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캐리어 에어컨 이런 거. 네, 그러면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봐도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 우리 광주 광역시 행정구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도 근데 서울시는 좀 제가 광주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행정구역은 100%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는 관리지역 땅 이런 게 없어요. 농림지역 자연환경은 뭐 경기도권에 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뭐 강원도 이런 데 나갔을 때 이런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그 문제는 서울시나 광주시 같은 대부분 이렇게 도시는 이런 도시지역인데 상업지역 4개가 있고 공업지역도 있습니까? 3개. 그러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녹지, 공원이나 녹지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돼서 녹지 지역이라는 데가 3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순서를 좀 보시면서 그 이름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상업지역은 자, 앞글자를 한번 따서 외우십니다. 중일근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중일근유. 네, 중일근유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제 이름이 전일준이라고, 전일준이. 네, 전일준이가 공업지역 그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근데 걔 이름이 중학교 1학년 게 이름이 전일준이라니까요. 일준이라니까요. 일준이. 전일준이. 그럼 전일준이가 근육 많이 생기게 하려고 엄마가 먹이는 한약 이름이 보생자예요.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면서 외우시라고. 보생자. 근육 많이 생기게 하려면 먹는 약이 보생자다. 보생자. 근데 그 보생자가 약값이 비싸서 엄마들끼리 만든 깨가 보생깨라고. 보생깨. 관리지역에 보생깨 이렇게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연상을. 배우실 때. 중일근유. 그럼 전일준이가 보생자라는 약을 먹죠. 근육 많이 생기려고. 그래서 만든 개가 보생깨에서 관리지역도 밑에 내려가시면 다시 한번 또 세분 작업을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되는 겁니까? 세분이 안 돼요. 농림자연은 그냥 농림지역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뭐 1종 농림, 2종 농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게 기출문제예요. 여기 지금 도시관리, 농림자연 큰 용도지역 중에서 세분되는 지역이 어디냐?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거 틀렸죠? 세분되는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에서만 세분현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칭을 일단 도시관리, 농림자연 나눠놓고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공록 이렇게 한 다음에 주거지역이 6개입니까? 상업지역 중일근유,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잠깐 그 뜻 좀 볼까요? 자, 상업지역에 중심상업이 서울의 명동 같은 도심, 부도심. 막 평당 막 공시지가 평가에 보면 막 평당 막 3억 나오고 막 이래요. 평당 4억. 우리나라에서 평당이면 이게 3.3제곱미터 아닙니까? 3.3이면 가로 세로 한 1.7m씩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평당 공시가가 막 3억 나오잖아요. 3억. 공시가가 3억이면요. 실제 거래하는 금액은 5억 넘어요. 공시가라는 거는 시세 한 60% 된다고요. 서울의 명동, 옛날에는 상업은행 앞에 뭐 이랬는데 지금 뭐 네이처리퍼블릭 뭐 사장품 가게 앞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땅 아니에요. 근데 우리 평당 1,000원 한 땅도 있어요? 여기 전라남도 어디에 가보면 시골 아주 시골 같은 데는 길도 없고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뭐 평당 뭐 3,000원 막 이러잖아요. 2,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 땅들은 대부분 이게 자연환경보전적 이런 거라고요. 농림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명동에 중심상업적 300평 있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자연환경보전적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3만 평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평수 때는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300평, 3만 평은 훨씬 3만 평이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적 3만 평은 거의 이건 불모지라고요. 자연환경 이건 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땅 3만 평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서울의 명동 같은데 300평 있으면 건물 하나 줘가지고 그 임대 수익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임대 수익 그런 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장품 가게가 본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본사가 중국 사람들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래서 막 뭐 그 임대 그 현금으로 막 2억씩 막 이렇게 받아요. 세를 한 달에 그렇게 받아요. 매장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수입이 그 이제 건물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이제 세금들 많이 내겠죠. 이렇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낼 거고 이렇게. 그에 따라서. 하나 이상한 점. 여러분들 의료보험, 보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위험 확률이 크면 돈을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이 아니라고. 의료보험은 세금이에요. 세금. 재산이 많으면 많이 뺏어가죠. 여러분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플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 돈을 많이 낸다니까요. 이게 보험이 아니라고요. 의료보험도 그래서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의료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이 아니고 세금. 원래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사고 확률이 많은 사람은 많이 돈을 내야 되죠. 그게 보험이라고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운전 시간도 좀 적고 그러면 사고 가능성이 없으면 보험료를 낮추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걷어가서 보험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보험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는 세금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걸 평가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는 돈이 결국엔 다 이 세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산 많은 분들은 의료보험료 많이 내신다. 근데 병원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고요. 워낙, 그리고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죠? 돈 많고 그러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건강진단 받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플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좀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 큰 병이 나가지고 뒤늦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또 돈 얘기겠네. 그쵸? 야, 이 돈이라는 게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근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좀 벌어서 나중에 이제 잘 쓰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돈 많이 버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 계약서 쓰다가 죽는 거야. 계약 쓰다가 해가지고서 딱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계약 쓸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식 신세 안 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요. 나중에 지금도 풍조가 이런데 제가 나중에 노인 되면요 이거 거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저 모시겠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결혼을 39에 해가지고서요 한 3번 실패해가지고 원래 3번 정도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 2년이 안 되려니까. 그래서 지금 걔가 8살짜리인데 모시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들 잘 안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남남인 거예요. 남남이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화는 한 번 하고 돈이나 좀 붙여줘 그러면 힘들다고 그러고 뭐 그러겠습니까? 돈 얘기할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또 큰 대세인 것 같으니까 각자 삶은 각자 알아서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죽기 전에는 물려주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라는 게 보면 참 요즘 애들 영악하게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더라고. 형제 간에도 나중에 어떻게 따질 건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핸드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요. 요즘 애들이 고2 애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술집 가서 돈 안 내고 술 앉는 방법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고등학교 경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 길고 다니니까 대학생처럼 보이죠. 좀 큰 애들은. 요즘 중학생만 돼도 벌써 키가 180 이러자니까. 그럼 가가지고 술을 먹는다니까. 이제 주인이 있을 때는 신분증 확인하니까 좀 바쁜 시간에 알바 있을 때가 술 먹는다고.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고 술부터 먼저 먹어요, 애들이. 이렇게 안주 최고로 비싼 거 먹고 나서 나중에 주인 오면 뭐라고 그래? 우리 이제 간다고. 주인한테 뭐라고? 우리 미성년자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주인이 돈 내라고 하죠. 그러면 가서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하라고 하세요. 무전취식으로. 애들은 훈방이에요. 애들은 그냥 훈방이라고. 돈 내고 훈방하면 되는데 그 업주는 미성년자에 술을 판 거잖아요, 지금. 그럼 무조건 이건 3개월간 업무 정지예요. 형사처벌로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면 술집이 단골 장사가 있어야 그 손님인데 3개월간 못 내리면 이 술집은 닫는 거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러고 다녀요. 그런 애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냐.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그게 이제 요즘 애들이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애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 게 막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을 좀 잘 관리를 할 때 그 인터넷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엄마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즘 애들이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근데 애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은 이게 좀 떠듬거리니까 근데 애들은 뭐 정신없이 막 정보를 막 탐색하다 보면 지들끼리 막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애들이 좀 바른 쪽으로 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저희 집 앞에는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김밥 마라요예요, 이렇게. 그 젊은 애들이 셋이 장사를 해요. 근데 앞에다 뭐라 써놨냐면 조그만 글씨로 죽을 각오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에이씨 퇴직금 받아도 김밥집 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음식점 자세하고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죽을 각오로 김밥 말고 있죠. 이게 딱 간판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김밥의 그 내용물도 충실하고 다른 데보다 김밥총보다 훨씬 나아요. 대신 이제 2,500원 받더라고요. 2,500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아침 8시 문 열어서 저녁 10시까지예요. 연중 무휴예요, 무휴. 그러니까 김밥총하고 한번 붙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저희 동네를 석권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 대학교도 안 가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지금 20대 초반일 거 아닙니까? 셋이 하는데 쉬려면 이제 둘이 이제 셋이니까 이제 한 번씩 번갈아 하면 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한가한 날에. 근데 열심히 살더라고요, 인생. 저도 보니까 이제 애들 굉장히 젊은 애들인데 가면 인사도 크게 하고 막 그리고 또 저희 동네도 이제 특히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젊은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애들이 장사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잘도 이렇게 대화도 응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장사 잘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달 하는 굉장히 매출이 높아서 1년이면 한 1억씩은 벌 것 같아요. 음식점 해가 음식은 또 마진이 좀 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마진이 없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부모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항상 이제 공존을 하긴 하는데 보면 저도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김밥을 죽을 각오로 만다고 뭐 이러니까 그게 보면 정신자세가 된 거잖아요. 김밥 차려놓고 옆에 김밥집이 많아서 우리 집이 안 된다 이런 거랑 틀리잖아요. 사장이 자리도 안 지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 그 젊은 혈기에 장사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원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써붙이고 거기다 뭐 시금치는 어디서 갖고 왔고 딱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자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 농부 사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니까 뭐 다른 데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성이 있다는 게 딱 보이고 뭐 2,500원을 내면서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배달도 지들이 막 해서 해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애들. 그래서 8시에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애들 학교 갈 때 그 긴반 매겨서 이렇게 엄마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보내고 이게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하라고 여기 이렇게 좋은 서비스 아닙니까? 이 동네. 이런 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는데 망하긴 거의 돈 잘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대학 공부를 하든지, 대학교를 바로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바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뭐 방법이지만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서 대학교 가면 더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대학교를 바로 갈 필요 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 해보면 무슨 공부를 할지를 내가 정하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 때는 뭐 점수 맞춰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그러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용도 지역 이름을 쭉 보면서 그 상업 지역이 아까 상업 지역에다 샜는데 다시 상업 쪽으로 와보세요. 자, 서울의 명동 같은 땅의 아주 일부 지역이 여기 광주 지역도 일부 동네가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전체는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 우리나라에는 잘 많은데 일반 상업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좀 여기 학원 건물도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안 봐도 왜냐면 이 학원 앞에 대로가 있죠. 예, 차가 다니는 대로. 이 대로 주변에 인도 옆에 상점들은 다 이게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보통 그래요. 부동산은 이제 개업해 보시면 알아요. 지도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일반 상업지역 안쪽에 들어가면 뒤쪽가에 주택가가 있죠. 예, 그 주택가고 골목가에 있는 그런 상점들, 뭐 세탁소 자리 이런 거. 이런 게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근린 지역 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 물류센터 이런 건 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 무슨 시장자 붙은 건 다 유통상업인데 상업지역은 시험 문제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냥 중일근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중일근류. 자, 그러면 전일준위가 있죠? 중화공업, 전용공업 지역들.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소규모 공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포항제철 이런 데는 다 이 전용공업 지역이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 이런 것들은 그 일반 공업 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한번 보죠. 중공업 지역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 가지의 기능. 자, 중공업에는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나 상업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공업하고 주거하고 상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준공업 지역이. 네, 자, 그러면 위에 준주거 지역하고 조금 비교해 보죠.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거기다 상업 업무만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상업 업무가 그냥 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준주거죠. 네, 그 다음에 경공업에다가 주거 상업을 보완한다 그러면 준공업이 되니까 준주거에는 2가지 기능, 준공업에는 3가지 기능 이렇게 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일주 밑에 보생자인데 자, 자연 녹지가 녹지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녹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녹지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그 옆에 쭉 가다 보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까? 네, 도시지역 안에서도 보존하는 땅이 있다. 근데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불가피하면 개발이 허용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렇게 보존을 하되 불가피하면 개발이 허용되면 이런 자연 녹지. 자, 이런 자연 녹지에다가 주유소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연 녹지가 주유소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주유소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거기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개발로 되면 훨씬 더 그 땅값을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자연 녹지 같은 것들은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미리 사둬서 그 주유소 하려는 사람한테 세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땅 주인이 나중에 거기 아파트 같은 거로 개발되고 그러면 그 땅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 녹지나 보존 녹지는 개발이 어려운 녹지. 자, 생산 녹지는요. 자, 도시지역 안에도 일부 농지가 있나요? 있어요. 예.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도 일부 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행정구역상 서울시인데 농지라니까요. 네, 그러게 지금 생산 녹지예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버스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양재동 같은 데 가면 여기 옆에 이렇게 꽃 화훼 농사하고 있어요. 네, 그런 데가 대부분 생산 녹지라고요.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이렇게 농사 짓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생산 녹지 형태로 이 광주 지역도 광주시 행정구역 도시지역인데 그 안에 일부 농지들이 있다고요. 그런 게 소규모로 생산 녹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농지가 있을 때는, 자, 제가 부동산에 와서 농지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럼 그 농지가 우리 중개업 하신 사장님이 뭐라고 부를래요? 중개사가
이게 무슨 녹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무슨 농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그 농지가 밭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는 생산 녹지 쪽의 농지인지, 관리 지역 쪽에 들어가 있는 농지인지, 농림 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을 세우셔야 돼요. 농지가, 우리나라 농지가 뭐 전답 이런 거잖아요. 뭐 밭이라든가 논 뭐 이런 것들인데, 과수원도 농지인데, 그 농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농지가 어떤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 있느냐, 생산 녹지인 농지인지.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보면요, 관리 지역도 그 생산 관리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생산 관리나 이런 계획 관리 지역하고 뭐 일부 농지가 있어요. 또 농지인데 이름이 생산 관리도 돼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농림 지역인 농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예,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농지인데 농림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면 농사짓는 목적으로 계속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생산 녹지인 녹지는 현재는 농사짓는 목적인 농지지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입니까? 예, 그럼 언젠가 그 생산 녹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조만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녹지도 나중에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이 없지만 개발될 가능성은 있는 녹지로 봐야 된다고요. 그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연 녹지가 불가피하면 개발에 허용되는 녹지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녹지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개발이 어려운 녹지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어려운 녹지는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고 자연 녹지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녹지다. 이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이름만 봐주세요. 보생, 자. 그 다음 관리 지역도 뭐가 있었습니까? 보생, 개. 네, 그래서 이 보생, 개도 그 녹지 지역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보생, 개.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이 조만간에 도시적 쪽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려운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이 어려운데, 근데 공법에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개발이 어렵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공법상의 제도를 도입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녹지 이런 땅들이 가끔 보면 좀 부정한 일, 우리 행정청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엄격하게 이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요즘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면 안 되는 일이 막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과거 정권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그 행정청의 공무원들이 이제 공정하게 하고 싶은데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자기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거를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게끔 많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배우다 보면 그런 거랑 또 연결된다고요. 나중에 뉴스 보세요. 땅에 대해서 어떤 뭐 특혜를 줬다 그러는 게 다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개발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근데 그게 이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다는 게 참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하면 공정한 거야? 내가 하면 공정한 거고 남이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원칙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땅은 21가지가 있어요. 21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건 꼭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지역. 자,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죠. 그래서 걔 이름이 전일준이고 걔가 먹는 약이 보생자, 그다음에 개, 보생개, 농림, 자연 이렇게 해서 그럼 21가지 용도적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 주인들이 무슨 뭐 모텔 같은 거 지을 때는 어디서만 지어야 돼요? 상업지역에서만 하셔야 돼요. 상업지역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업지역이 없을 때는 그런 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건물의 종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좀 볼까요? 도시개발법. 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이런 용도지역을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하고 도심이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가셔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도 있나요? 이렇게.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한다. 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자, 여기 도시개발자를 따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 쓰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자란 말 따고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땅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뭐 하는 거냐면, 자, 용어. 최초로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 자, 이건 최초로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최초로. 자, 우리가 그 도심지 외곽 쪽에 나가면 논밭 임야가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새로 길을 만들고 새로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과거에는 이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 넘어오면서. 그러면 정비 사업은 자동차도 정비하죠. 네, 그럼 우리가 구시가지, 이건 신시가지,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시가지가 보면 낡은 주택이나 낡은 상가들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라는 걸 해야 된다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있는 사업. 이거는 최초로 시가지 만든다. 이거는 구시가지를 정비한다. 자,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 사업이라는 거 안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요. 자, 우리 이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자, 재개발 사업은 도로나 공원, 학교를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같이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어줘요. 도로나 공원을 만들면서 노후한 주택 같은 것들을 철거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아직도 쓸만하기 때문에 노후한 주택만 작업하는 게 재건축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 안에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정비사업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근데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같은 걸 짓죠? 네, 근데 그러면서 주변에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게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이 아예 없고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나 공원 주차장을 같이 만들면서 같이 작업을 해주는 게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도로나 공원이 아직도 쓸만하다. 그럴 땐 뭐라고 그래요? 네,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해서 도로나 공원은 작업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만 철거하고 작업하면 재건축이다. 서울에 저기 우리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의 강북에서는 주로 뭐를 해요? 강북에서는 이런 재개발 사업하는 이유가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주차장 같은 걸 새로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고, 서울의 한강 남쪽으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할까요?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강 남쪽으로는 도로나 공원은 아직도 쓸만하다는 얘기예요. 주택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주택만 작업한다. 서울의 이제 강남구 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서울의 음마 아파트가 가구 수가 4,700가구예요. 하나의 아파트가 짓는데 4,700가구, 굉장히 많죠. 아파트가 1000세대만 되더라도 굉장히 대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4,700가구니까 그래서 아파트 동수가 막 50몇 개 동이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잘못 들어가면 한참 가야 돼요. 이 동을 가야 되는데 저 끝에 동으로 입구가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시면 거의 뭐 이렇게 몇백 미터를 걸어가야지 그 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은 저도 이제 처음에 서울 나가서 엄청 헤맸죠. 막 신촌으로 가는데 신천 가가지고 헤매고 있고 막 그랬더니 지하철 탈 때 2호선 이렇게 할 때 완전 반대로 가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뭐든지 이게 크니까, 이게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만 마치는 거 잘 모르고 촌놈이잖아요. 시골 장날에 닭을 처음에 때까지 닭이 막 헤매잖아요. 장닭에 이렇게 장닭이 나와가지고 그런 넓은 데를 처음 보니까 그런 것처럼 막 헤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지하철 타면 처음에 엄청 답답해요. 이제 그게 약간 공황 증세 비슷하게 그런 거 있는데, 시골 사람들은 지하철 그 10,000원이라는 걸 타면요, 이게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일단 뛰걸랑이 뛰어요. 내리면 무조건 뛰어요. 출근 시간에 막 뛰어요. 그럼 같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뛰는 이유가 그 시간에 이렇게 안 뛰면 그 앞 지하철을 놓치면 이게 또 한 2, 3분을 기다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한 5분 일찍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화장하느라고 늦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간에 딱 맞춰 나오고 이렇게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뛰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이 되니. 그게 이제 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이제 뭐라 서울 사냐 이런 거 되는데, 또 서울은 또 기회가 많으니까, 서울 돈 벌려는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서울에는 맞벌이 같은 거 하시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세요. 소득이.
대신 쓰는 돈은 굉장히 많죠. 1,000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가정부한테 주는 게 한 150만 원 주죠. 이렇게 막 쓰니까 그러면서 맞벌이 하시면 이렇게 버시거든요. 남자분들이 뭐 한 400, 500 여자분도 그렇게 버시니까 대신 뭐 애들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뭐 여기도 그렇게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크게 버시는 건데 근데 이렇게 벌면서도 힘들대요. 맨날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로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뭐 문화 같은 거 있죠. 뭐 뮤지컬도 한 번씩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도 다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씀씀이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갔다 오시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 재개발의 특징하고 재건축의 특징은 좀 따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하고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뜻만 아시면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에 따라 사업을 하게 돼 있고 정비법은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함부로 못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 농지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보고 이제 본 수업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시겠습니다.